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한 여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의 아내 심씨였어요. 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 남자의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12년 만에요. 판서의 옷을 입은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12년 전 눈 속으로 내쫓긴 그 아이였습니다. 사람들은 복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버려진 아이가 높은 벼슬에 올라 돌아왔으니까요. 분명 칼을 들고 올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남자는 손을 펼쳤습니다. 그 손이 계모를 일으켰습니다. 그 손이 아버지를 품었습니다. 그 손이 마을을 일으켰습니다. 진짜 복수가 뭔지 아십니까? 12년이라는 시간 안에 펼쳐진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도 남원 윤대감의 집. 집이 큰 것도 부족해서 돈이 많았고 땅이 많았고 양인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양반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다 가진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집에 가면 들리는 소리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첫 부인이 세상을 떠난 뒤 새어머니가 들어왔거든요. 계모심 씨. 그 여인은 정말로 고왔습니다. 눈도 크고 얼굴도 하얀 여인이었어요. 처음 몇 개월간은 정말로 자상했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어루만지면서 자신이 제일 아끼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지요. 밥을 입에 넣어주고 옷을 여밀어주고 밤이면 침대에 누워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고운 얼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것은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집을 재산을 벼슬을 재산을 세는 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하인들이 마당에 모여 속삭였습니다. 저 계모가 아이한테 이러는 건 다 돈 때문이야. 저 아이가 없으면 이 집 재산이 다 계모한테 돌아가는 거야. 하인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계모는 점점 아이의 밥을 줄였어요. 아이의 옷도 낡은 것으로 바꿨고 밤의 자장가는 그대로 울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유모가 밤마다 아이 방에 들어갔습니다. 속삭이는 울음을 들으며 등을 토닥여 주어야 했거든요. 이 집이 언제쯤 따뜻해질까요? 유모는 그렇게만 중얼거렸습니다. 그 겨울밤, 그의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초겨울부터 눈이 쏟아졌어요. 한방눈이 하늘에서 계속 떨어졌지요. 유노라 불리던 아이는 그의 10살이었습니다. 계모는 그날 밤 아이를 깨웠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아이가 잠에서 깼을 때 계모의 얼굴은 더 이상 고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욕망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계모가 말했습니다. 이제 넌 이 집에 있을 자리가 없다. 나가. 아이가 깨어있지 않은 듯 했나 봅니다. 계모는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밀었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계속했습니다. 아이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대문 쪽으로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문 앞에서 계모가 소리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내가 여기 있는 동안 이 집은 절대 편할 날이 없을 거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맨발이었습니다. 겨울옷은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그저 얇은 옷 한 벌뿐이었습니다. 발가락이 먼저 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감각도 없어졌어요. 아이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른 채요. 눈 위에 피가 맺혔습니다. 발가락이 터진 피가 하얀 눈 위에 점점이 떨어졌지요. 그것이 바로 운명의 길이었습니다. 얼마나 걸었는지도 모른 채 아이는 쓰러졌습니다. 새벽이 올 무렵입니다. 길을 지나던 소금장수 김서방이
눈 위에 쓰러진 아이를 발견했어요. 아이의 얼굴은 파래져 있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반죽음의 상태였지요. 김서방은 아이를 안았습니다. 자신의 집으로 옮겼어요. 나무를 떼었습니다. 따뜻한 곳을 만들었지요. 아이가 깼을 때 김서방은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죽을 쑤었어요. 기장죽에 소금을 넣은 것이었지요. 아이가 그 죽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죽이 목을 넘어갈 때 아이는 처음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건 아픔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울음이었습니다. 김서방은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넌 어디서 온 아이인가? 아이는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눈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뭔가 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요. 김서방은 아이를 집에 두기로 했습니다. 밤이면 글을 배워라. 그 대신 낮에는 짐을 나르게 될 테니까. 글은 칼보다 강하다. 기억해라.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다가 여름이 왔고 여름이 가니 가을이 왔으며 가을이 가니 또 겨울이 왔습니다. 그 겨울을 견디고 또 봄이 왔어요. 윤호는 낮에 짐을 나르고 밤에 글을 배웠습니다. 천자문에서 시작했어요. 천자문의 첫 글자를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손가락은 점점 굳어져 갔어요. 낮에 짐을 나르다가 생긴 굳은 살 위로 밤에 붓질을 하는 손이었지요. 하지만 눈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죽음의 눈이었어요. 하지만 한 글자 두 글자 배워갈수록 눈에 빛이 생겼습니다. 논어를 읽었어요. 맹자를 읽었습니다. 도덕경도 읽었지요. 김서방은 밤마다 아이 곁에 앉았습니다. 한 글자씩 지나가며 설명했어요. 그 한 글자가 뭘 뜻하고 그 한 글자가 왜 중요한지를 말해줬습니다. 윤호의 손이 점점 커갔어요. 글을 쓰는 손가락도 커지고 붓도 커졌습니다. 얼굴도 자라났지요.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계절 10번을 경험한 거예요. 그동안 윤호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이 아픔으로 세상을 바꾸겠다. 이 아픔이 누군가의 글이 되고 누군가의 말씀이 되어 세상을 움직이는 날이 올 거다. 그 다짐이 정말로 이루어질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양의 과거 시험. 한양이 요동했습니다. 머슴 출신이 과거 시험에 응시했다는 소문이 흘렀거든요. 당시 조선에서 과거 시험을 보려면 신분이 있어야 했습니다. 양반 이상의 신분이 필요했지요. 그런데 머슴이 응시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윤호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에겐 그 빛나는 눈이 있었고 그에겐 12년의 세월이 있었고 그에겐 김서방의 믿음이 있었거든요.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시제는 이랬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논하라. 다른 응시자들은 벼슬에 대해 말했어요. 관직의 품격에 대해 말했고 나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다르게 썼습니다. 붓을 들었어요. 12년 전 눈 속에 그 경험이 손끝에서 흘렀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다. 백성의 배고픔을 그 몸으로 느끼고 백성의 추위를 그 마음으로 아파하고 백성의 슬픔을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한 줄 한 줄이 떨어졌어요. 임금이 그 글을 읽었습니다. 한 줄만 읽어도 그 글의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결과는 장원이었습니다. 머슴 출신이 장원이 되었다. 그 소문은 한양의 거리를 휘저었어요. 심지어 임금까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이조판서, 나라의 모든 벼슬자를 다스리는 자리였어요. 하지만 윤호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판서의 옷을 입은 윤호는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눈 속에서 울던 그 아이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발가락이 얼어가던 그 밤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버지 얼굴도 생각났어요. 계모의 목소리도 생각났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그 목소리가 12년 뒤에도 여전히 귀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윤호는 결정했습니다. 고향으로 가겠다. 판서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남원으로 향했습니다. 12년 만에 귀향이었어요. 그 익숙한 대문 앞에서 고향의 골목이 여전했습니다. 공동우물도 그대로였고 동네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단지 나이만 더 먹은 모습이었습니다. 윤대감의 집도 그랬습니다. 대문도 그 대문이었고 석축도 그 석축이었으며 마당도 그 마당이었어요. 정확히 12년 전 눈이 소복이 내리던 그 밤, 이 대문 앞에서 계모심 씨가 자신을 내쫓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윤호는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나왔어요. 늙은 하인이었습니다. 뭐 하는 분이십니까? 윤호가 물었습니다. 옛날 이 집에 양자 같은 아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요. 하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아이요? 계모님이 12년 전에 내쫓긴 아이 말입니까? 겨울밤에 맨발로 나가서 살아남았을 리 없지요. 벌써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계모심 씨가 나왔어요. 여전히 고웠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져 있었어요. 계모가 물었습니다. 누구신가요? 윤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12년 전 눈 속으로 나간 그 아이입니다. 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계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죽었을 리가. 윤호는 대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계모를 보지 않고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야 했거든요. 방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12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도 늙었어요.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하얀 머리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누구신가요? 윤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윤호입니다. 아버지의 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아, 정말 너인가? 네, 아버지. 윤대감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12년을 기다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이. 아버지, 저 살아 있습니다. 그 밤은 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놓지 않았고 아들은 아버지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어요. 12년의 침묵이 그렇게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윤호는 계모를 찾아갔어요. 계모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는 걸요. 윤호가 계모를 바라봤습니다. 계모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윤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계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죽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십시오. 그리고 속죄하십시오. 그게 진짜 방법입니다. 그 말에 계모는 무너졌습니다. 온몸이 흔들렸어요. 그건 죽음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깨달음의 울음이었습니다. 계모는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온몸이 흔들렸고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마치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나 봅니다. 윤호는 계모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천천히 손을 펼쳤어요. 그 손이 계모를 감싸 안았지요. 계모는 그 손 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죽음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가야 한다는 무거운 깨달음의 울음이었어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미안하다고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계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마주쳤어요. 네. 1000번이라도 미안하다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윤호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죽음으로 속죄하는 건 쉬워요.
그건 도망치는 거예요. 진짜 속죄는 다르습니다. 살아가면서 매일 속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어른의 길입니다. 계모의 몸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계모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죽을 궁리를 하던 계모가 이제는 살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을의 사람들이 소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아이가 판서가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그 판서는 계모를 용서했다. 마을의 여인들이 모여 속삭였습니다. 만약 내가 쫓겨난 아이였다면 칼을 들었을 텐데. 하지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 아이가 더 큰 사람인 거야. 복수를 이기는 것도 복수지만 용서를 이기는 건 더 큰 일이야. 한양으로 부르는 편지가 왔습니다. 붉은 봉인이 박혀 있었어요. 임금의 명이었습니다. 돌아와 나라를 다스리라고요. 윤호는 그 편지를 받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방 안에서 혼자 촛불 앞에 앉아 그 편지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지요. 판서라는 자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인지 윤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벼슬자를 다스리는 자리였거든요. 꿈꿔왔던 자리였어요. 눈 속에서 맨발로 나가던 그 아이가 꿈꿔왔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창밖을 봤습니다. 고향 남원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그 하늘 아래 아이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윤호처럼 추운 밤을 나갈 아이도 있을 거였어요. 윤호는 결정했습니다. 벼슬을 버렸습니다. 이조 판서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임금께 올리는 글을 썼습니다. 신은 나라를 다스리는 길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만드는 길입니다. 글을 배운 아이가 자라면 그 아이가 또 누군가를 가르칠 것입니다. 신은 그 길로 가고 싶습니다. 임금은 결국 그를 허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벼슬을 버리다니 그게 미쳤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하지만 곧 윤호가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서당에 불이 켜지다. 윤호는 서당을 세웠습니다. 낡은 집을 개조했어요. 방 하나씩 교실로 만들었지요.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반의 자식도 들어왔고 상인의 자식도 들어왔으며 심지어 머슴의 자식도 들어왔어요. 처음엔 양반들이 반발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식과 머슴의 자식을 같은 교실에 앉힙니까? 하지만 윤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글은 모두를 평등하게 합니다. 글을 아는 순간 신분은 사라집니다. 대신 지혜가 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들도 깨달았습니다. 윤호가 가르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현명했거든요. 신분으로 사람을 가르지 않은 윤호의 아이들은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아이들로 자라났어요. 서당은 점점 커졌습니다. 윤호는 날마다 아이들 앞에 섰습니다. 글은 칼보다 강합니다. 글은 담장보다 높고 금보다 귀합니다. 한 글자를 배우면 너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다. 글을 배운 다음엔 누군가를 밟아서 올라가지 말고 누군가를 일으켜서 함께 올라가야 한다. 그게 진짜 공부하는 사람의 길이다. 아이들은 그 말을 기억했습니다. 매일 아침 계모심 씨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날이 밝기 전부터요. 아직 별이 떠 있을 때부터요. 죽을 끓이기 위해서였어요. 기장죽이었습니다. 소금을 넣은 기장죽이었지요. 그 죽을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2년 전 눈 속에서 죽어가던 윤호가 받았던 그 죽이었어요. 계모는 끓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내쫓으면서 뭘 주고 싶어 했나? 죽음을. 하지만 이제 난 이 아이들에게 뭘 주고 싶어? 살아갈 힘을. 하인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손수 죽을 끓이십니까? 하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음만 지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깊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처음 나오는 진짜 웃음이었거든요. 계모는 죽을 큰 항아리에 담아 아이들에게 날랐습니다. 아이들은 그 죽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죽이 정말 맛있어요. 계모는 아이들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12년 전 윤호의 머리를 어루만져 주던 그 손이 아닙니다. 이제는 속죄하는 손이었어요. 사랑하는 손이었습니다. 해가 뜨면 계모는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아침이 오면 반복했어요. 그렇게 계모는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손으로 속죄하며 아버지 윤대감은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12년을 기다린 아버지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어떻게 12년을 견딜 수 있었나? 어떻게 그 계모를 용서할 수 있었나? 윤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버지, 그건 누가 제일 처음 가르쳐 줬습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낳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나를 내쫓으셨지만 아버지는 나를 찾고 있으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봤으니 저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집은 계속 미워하는 집일 수도 있었어요. 계모를 미워하고 계모도 자신을 미워하면서 계속 그렇게 갈등하는 집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비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찾아주시고 제가 계모를 용서함으로써 우리 집은 달라졌습니다. 미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말입니다. 윤대감은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12년 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너를 찾았는지 아니? 그리고 이제 너를 보면 너가 나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어 있었구나. 아버지, 저는 아버지 덕분입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어요. 마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당에서 나온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을의 일들이 바뀌었거든요. 양반 자식과 머슴 자식이 함께 일했어요. 상인 자식과 종의 자식이 함께 고민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의견이 더 옳은지를 가지고 싸웠지, 누가 신분이 높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을의 어른들은 놀랐습니다. 이건 뭐 하는 건가? 신분 제도가 무너진 건 아닐까? 하지만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신분은 여전히 있어. 하지만 이제는 지혜가 신분을 이기는 거야.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마을의 치안도 좋아졌어요. 윤호가 가르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서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였거든요. 마을에 굶주리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계모의 죽이 날마다 나가기 때문이었어요.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형제자매도 데려왔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겨울. 또 겨울이 왔습니다. 12년 전 그 겨울과는 다른 겨울이었어요. 마을에는 따뜻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서당은 항상 불이 켜져 있었고 계모의 죽은 계속 준비되고 있었으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거든요. 그해 겨울, 윤호는 특별한 일을 했습니다. 서당에서 아이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2년 전 눈 속에서 맨발로 나갔던 그 밤 이야기를요. 아이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윤호가 말했습니다. 난 그 밤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날 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희들도 가서 누군가를 봐줄래요?
눈물에 잠긴 아이도 봐주고, 배고픈 아이도 봐주고, 외로운 사람도 봐줄 수 있겠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호가 가르친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선행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도시에서는 윤호의 제자가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 관리는 백성을 다스릴 때 항상 윤호의 말을 기억했어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라고요. 또 다른 도시에서는 윤호의 제자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의사는 돈이 있는 환자만 치료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사람도 치료했습니다. 왜냐면 윤호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계모심 씨는 머리가 하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12년 전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살면서 속죄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주도 생겼어요. 계모는 손주들을 보면서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이 손주들의 할머니가 될 수 있다니. 내가 이 손주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니. 손주들은 할머니가 만든 죽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 죽을 먹으며 아이들은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 윤대감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윤호야, 난 죽을 때 죄책감을 갖고 떠나는 게 아니라서 행복하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야. 그리고 넌 내가 상상했던 아들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 윤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마을의 겨울은 더 이상 추웠던 겨울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곳들이 많았습니다. 서당도 있었고, 계모의 죽도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도 있었거든요. 윤호는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은발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얼굴에 주름도 깊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12년 전 눈 속으로 나가던 그 아이의 눈이 아닙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눈이었습니다. 한날 저녁 윤호는 혼자 마당에 앉았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2년 전 눈 속에서 별을 본 적이 있었나요? 윤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별을 볼 여유가 없었을 거야. 발이 얼어가고 손이 파래지고 몸이 떨려가는데 별을 볼 리 없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지금은 별도 보고 달도 보고 세상도 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감사하다. 복수는 악을 베는 게 아니라 선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이 밤 또 누군가는 누군가를 용서할 결심을 하고 있을 테입니다. 그 용서가 또 누군가의 선행으로 변하고 그 선행이 또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을 테입니다. 혹보감야담 구독 눌러주시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남아서 누군가에게 손을 펼치게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 이맘때는 또 다른 감동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